방금 말씀드린 그렇다면 이런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서양의 도시들은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던 것일까를 좀 살펴보고 싶으시죠?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관광 계획을 위한 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해외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도시와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도시는 말씀드린 용적률과 건폐에 대한 개별적인 건축 계획이 일어나고 건축물과 옆에 있는 건축물이 서로 지켜야 할 어떤 공동의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게 서울시 일대의 모습인데 굉장히 평편적이고 서로 다양한 주각기의 개성을 뽐내는 형식으로 건축물들이 디자인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수동 일대의 모습인데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건축물의 형태가 굉장히 제각각이고 위치 또한 제각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관이 오른쪽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앞서 보여드린 서양의 많은 도시들은 철저하게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공동의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에 붙이지 않고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도시의 가로의 이면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냐면 이런 도시들은 형태에 기반한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에 짓는 건축물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미리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해야 되고요. 또 더 도시인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뷰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시 내에 높은 건물 한두 개 정도만 내비두고 역사적인 건물이죠 주로 나머지 건물들은 그 건물보다 절대 높게 짓지 못하게 하고요. 최근 들어서 좀 규제가 완화되긴 했는데 기타의 높은 건물들도 이런 시선의 출산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도시의 어디에서든 특정한 조망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도시를 처음 만들 때부터 굉장히 커다란 이런 중앙 목재를 만들고 중앙 목재 옆에 보시면은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서명의 작은 띠와 같은 녹지들이 보이는데요. 저런 녹지의 네트워크 또한 미래 계획을 해서 도시 어디에서든 녹지를 접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도시 또한 녹지를 따라서 이 도시의 주요한 백베이가 상업가로이고 피어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저 주변으로 문화시설들이 다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만 찾아가면 상업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 베이스드 형태에 기반한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마이애미시의 지구단위 계획도인데요. 보시면 도시 전체에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건물의 형태, 그다음에 가로의 너비, 그다음에 건물의 위치까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도시가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식을 새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대안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 대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수동 붉은 벽돌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수동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붉은 벽돌의 건물들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그 인근에 들어서는 건물들을 붉은 벽돌을 재료로 해서 새로 지으면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더 많아지게 하고 그거를 또 다시 문화 상업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면서
잘 계획된 사례인데요. 하주 출판도시라는 곳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을 그냥 개별 필지에 놓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의 형태를 이 도시의 계획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규제를 해서 상부 쪽으로 가면은 암석 유형의 건물, 그다음에 하부 쪽으로 가면 서화 형태의 건물이라는 이런 미리 굉장히 세밀하게 잘 계획되어 있는 지침을 통해서 이에 따라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놓았고요. 그래서 형성된 왼쪽의 가로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 가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도를 보시면 그러한 형태가 왼쪽이 더 큰 건물, 가운데가 얇은 건물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산을 향한 조망이 어디에서든 가능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건축 단위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설계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서울의 이러한 경관을 서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산지에 있어서 도시가 하나의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대의 높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그러한 것과 지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하 시설물들을 하나로 2차원적으로 압축해서 보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건축물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시청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중요했는데요. 이 안에 서울의 이런 경관에 기반한 건축 계획을 해서 지하의 여러 시설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상에서는 이러한 경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식의 계획을 해놓았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건물을 뽐내기보다는 주변의 경관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더 많이 그랬어야 되는 게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장치들이 박스공을 포함해서 워낙 많아서 그랬고요. 현재는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연간 50회 이상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어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혹시 얼마 정도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버제시를 다시 보면 버제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전제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관 도시들에 비해서 버제시에는 느슨하나마 이미 있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된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인구 대비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지구 단위 계획별로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앞서 보신 도시들의 케이스처럼 주어지고 또 정비를 한다면 조금 더 통일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반 시설에 대한 건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토지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개발의 축을 커다란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도시 내에 현재 있는 기반 시설들을 이용해서 도시 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리서치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시에서 소유한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은 게다가 대부분 분주한 거리 안에 네트워크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액티베이션 잘 해주면 누구나 편안하게 도시 기반 시설을 시민 편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기반해서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도시 내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버제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참고해서 보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제시는 옆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규모의 도시 기반 시설이 더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하천을 따라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삶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러한 곳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개발을 할 때는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이게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꼭 인지하시고 개발의 방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인데 이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